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표 소설 선집 중에서 최만식 작가님의 작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작가님에 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1902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중퇴하고 귀국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다. 1925년 단편 새 길로가 조선문단에 추천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초기엔 화물자동차, 인형의 집을 나와서 등 프로문학에 대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쓴 작품들을 발표했으나 이후 레드메이드 인생, 명일, 치숙, 탕류, 태평천하, 미스터방, 논이야기 등 뒤틀린 현실을 풍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쓰면서 작가로서 기반을 굳혔다. 1950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명일, 최만식. 1. 오늘도 해도 아니 뜨고 비도 아니 온다. 날은 바람 한 점 없이 숨이 탁탁 막히게 무덥다. 멀리 건너다 보이는 마포 앞 한강도 물이 파랗게 잠겨있는 채 흐르지 아니한다. 강 언저리로 동리 뒤 벌판으로 우거진 숲의 나무들도 풀이 죽어 조용하다. 지구가 끄 멈춰선 것 같다. 내려다 보이는 횡길로 마포행 전차가 따분하게 움죽거리고 기어가는 것이 그래서 스크린 속같이 아득하다. 영주는 방 뒷문 바로 마루에 앉아 철 아닌 검정 빨래를 만지고 있다. 빨래에 물을 들이느라고 손에도 시커멓게 물이 들었다. 어깨 나간 인조 항아리 적삼이 땀이 배어 등에가 착 달라붙었다. 그는 자주 목 부러진 불부채를 잡아 성미급하게 활짝활짝 붙이나 소리만 요란하지 바람은 곧잘 나지도 아니한다. 남편 범수는 방에서 문턱을 빼고 질펀이 드러누워 낮잠을 자고 있다. 잠방이 하나에 혼이불로 배만 가리어서 빼빼 야윈 온 몸뚱이가 다 드러나 보인다. 오정 사이렌이 우우하고 전에 없이 가깝게 들린다. 영주는 오목가슴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잊었던 시장기가 다시 들어 침이 저절로 삼켜진다. 범수가 입을 냠냠하면서 무얼하고 분명찮게 잠꼬대를 한다. 그것이 영주에게는 꿈에도 시장에서 무얼 먹고 싶어 입을 얌얌거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서 그런지 남편의 앙상하게 야윈 팔다리며 갈빗대가 톡톡 붉어진 가슴이 숨을 쉬는 마다 얄따랗게 달막거리는 것이 새삼스럽게 눈에 띄었다. 얼굴 위로 이마가 훨씬 벗겨진 데다가 화장이 길고 턱까지 쑥 내밀어 신경질로 날이 선 코까지 격이 맞아가지고는 전에 볼때기에 살점이나 붙어있을 때에도 그리 푸짐한 얼굴은 아니었었다. 그런 것이 머리털이 제멋대로 자라 제멋대로 흐트러지고 위로 길게 째진 눈초리에 국달한 주름살이 패고 이마에도 그렇고 위아래 수염이 삐죽삐죽 감은 눈 언덕은 푹 가라앉아 그 꼴이 오랫동안 중병을 치르고 난 사람 같았다. 그 포동포동하던 속살은 다 어디 가고 저 모양이 되었었고 영주는 혼잣말로 두덜거리면서 갠 빨래를 보에 싸서 마루에 놓고 일어나 잘근잘근 밟는다. 서쪽으로 내어다 보이는 하늘에는 낡은 솜뭉텅이 같은 거지구름이 그득 덮여가지고 이따금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빗줄기만 몇 개씩 내키지 않게 흘리곤 한다. 바람이 금시로 쏴 일어나고 국달한 빗방울이 쏟아질 듯 싶으면서 그러나 날은 꿈쩍도 아니하고 점점 더 무덥기만 하다. 사람을 답답하라고 약을 올리는 것 같다. 영주는 몇 번이나 남편을 잡아 흔들어 깨울까 하고 내려다보다가는 고개를 돌렸다. 더운 날 옆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보면 더 더운 것이다. 갑갑하고.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이라도 시장길을 잊을 것을 왜 할 일도 없이 깨우랴 싶어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마침 문간방에 따로 새 얻어든 젊은 색시가 갸웃이 들여다보다가 범수에 벗고 누운 것이 눈에 띄자 고개를 움찔한다. 영주는 웃으면서 괜찮어 일로 와서 앉아 놀아요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좀 꼴 흉어온 남편의 자는 양을 돌아다 본다. 문간방 색시라는 건 시골서 농사일을 하다가 살 수가 없다고 서울로 올라와 맞벌이를 하는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식구다. 남편이란 사람은 나이 근 40이나 되었을 때 색시는 이제 겨우 20이 될까 말까 도량직한 볼때기에 애티가 아직 남아있어 귀염성스러웠다. 그는 남편이 벌이를 나간 사이면 별로 할 일도 없는지라 늘 안에 들어와서 영주의 허드렛 일도 거들어주고 말동무도 되고 하였다. 색시는 영주가 들어오란 말에 살끔살끔 들어와서 범수가 아니 보이는 곳을 골라 마룻전에 걸어앉는다. 뭐 터세유? 빨래 좀 손질하느라고. 날이 어쩌면 이렇게 극성스럽게 더웁수? 그러게 말이에요. 비도 안 오시고. 그런데 저 거시기. 색시는 무슨 대단한 소식이나 내통하는 듯이 목소리를 죽여 말을 한다. 올해 난리가 난대유. 난리가? 하고 영주는 짐짓 웃으면서 되물었다. 예, 올이 뱅자년이라면서유. 그래서 난리가 난대유. 그럼 거 큰일 났게? 영주는 하는 양을 보느라고 허겁스럽게 맞방망이를 쳐주었다. 큰일 났어요. 도로 시골로 가야 할까봐요. 시골 가면 난리를 안 만나오? 그래도 깊은 산중에 가서 살면. 영주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려다가 색시가 그것을 여간만 꼭 믿고 있는 눈치가 아니어서 그냥 말머리를 돌렸다. 바깥 양반은 벌이 나갔소? 예, 오늘부터는 전기회사 일한대유. 전기회사? 예, 저 전차 철뚝 놓는 일이래유. 잘 되었구먼. 그냥 돌아댕기면서 지게벌이 헌원이 보다면 낫다고 그래유. 하루에 65전씩은 꼭꼭 받는다고. 그새 직업벌이 할 때는 하루 30전 벌기가 고작이고 그나마 공 때린 날이 턱 많았었는디유. 영주는 자기네 일을 곰곰 생각하느라고 대답도 아니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인종은 돈 없는 인텔리라고 남편이 노상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머릿속에서 되씹혀지는 것이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영주는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제마다 다 그럽디까 하고 은연중 남편이 자기의 무능한 것을 일원으로 까무플라주 하려는 듯한 심정이 미워서 톡 쏘곤 하였으나 막상 막벌이꾼도 나서기만 하면 적으나 많으나 간에 하루 먹을 것은 버는데 돈 없고 실업한 인텔리란 걸로 그만한 변통성조차 없이 그저 막막한 자기네 처지를 생각하며 남편의 하던 말이 비로소 마음에 찰칵 맞는 것 같았다. 2. 범수는 시장과 더위에 부대끼다 못해 그런지 깨우지도 아니했는데 혼자 꾸물거리다가 기지개를 기다랗게 뻗치고는 푸시시 일어나 앉는다. 문간방 색시가 직업을 하고 달아나는 것을 영주는 웃으면서 왜 벌써 일어나오? 하고 다 없어졌어도 다만 한 가지만 남아있는 남편의 맑은 눈, 자고 나서도 흐리지 아니하는 눈을 바라본다. 콧소리로 대답을 하고 범수는 자고 난 입맛을 다시면서 방바닥을 둘러본다. 입안이 텁텁한 게 무엇보다도 담배가 먹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담배는 아까 아침부터 없다. 시장하자노? 글쎄. 범수는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대수기를 극적극적한다. 영주는 빨래를 다 밟고 나서 도로 마루에 앉아 볼을 펴놓는다. 범수는 또 한 번 나른하게 하품을 하고는 아내가 손에 시커멓게 물을 들여가지고 검은 빨래를 만지는 것을 보고 내키지 않게 묻는다. 건 뭐야? 애들 봄살이. 봄살이? 걸 지금 왜? 이거나마 손질을 해두어야 이제 가을에 가서 입히지. 봄에 벗어놓은 것을 벌써 빨아는 놓고도 손이 안 나서 그러다가 오늘은 일감도 없고 하길래.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밀가루 10전어치를 사다가 수제비를 떠서 아이들 둘까지 네 식구가 요기를 하고는 당장 저녁거리가 가망이 없는 판이다. 그러니 하루 앞선 내일 일도 염두에 없을 테거늘 인제 가을에 가서 아이들을 입힐 옷을 시장한 허리를 꼬부려가며 만지고 있는 아내를 보며 범수는 인간이란 것은 생활의 명일에 동화 같은 본능을 가지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디 갔소?
눈에 안이 띄는 것도 안이 띄는 것이지만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짓거리고 떠드는 것이 성가시어 쫓아 내보내던 생각이 나서 아내더러 묻는 것이다. 방금 저 밖에서 소리가 났는데 거 어디서 놀 테지? 범수는 아까 자던 대로 도로 드러누웠다. 처음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딱 시장에서 앉아있기도 대견했던 것이다. 또 잘려우? 아니. 시장 어저노우? 아니. 범수는 더덕더덕 반자에 바른 신문지에서 인류 양식당의 광고를 읽으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 저 문간방 사내는 전기회사 일하러 다닌답니다. 영주로서는 노동자면 노동자, 막벌이꾼이면 막벌이꾼, 그것이 부러운 것은 아니나 무엇이든지 일거리를 닥들이기가 쉬워 그만큼 변통수가 있는 것만은 부러웠던 터이라 문득 그 일이 잊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전기회사라니 아마 선로공사인가 봐요. 색시가 전차 철뚝일이라는 것이. 나도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을 해요? 근력만 당해낼 수 있다면.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서 당신은 그 짓을 해요? 내가 무언데? 무어야 당신이지.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말아요. 있는 땅까지 팔아서 머릿속에다 학문만 쳐쟁였으니 그게 무어야? 씹먹을 수도 없고 씌어 먹을 데도 없는 놈의 세상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게 무어란 말이야. 존먹은 책장하고 무엇이 달러. 인제는 흥분조차 잊어버렸으나 범수가 늘 두고 연불처럼 되풀이하는 말이다. 그는 어려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중학 이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였다. 자기 앞으로 딱 맞이기나 있는 것을 톡톡 팔아서까지 학자를 삼아 대학까지 마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비록 의식하지는 못했으나마 천하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것이다. 만일 학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땅을 파고 있었다면 좌우간 머릿속에 학문을 집어넣기 때문에 심신이 이렇게 약비해지지 아니했다면 내게는 명일이 있었을 것이다. 범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영주는 남편의 그러한 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지라 그러한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만 나곤 했다. 그거야 당신이 성미가 유난스러우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습디다. 그 사람들은 별수가 있나 모다들 개밥의 도토리지 인텔리들의 운명이란 빤히 내다보이는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을 가지고 그놈을 만족해서 아등바등 살려고 드는데 당신이야 어대 그렇소? 차라리 그럴 테거들랑 자식들이나 내 걱정은 말고 당신 노상하고 싶다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땡땡땡을 하든지 하구려. 정말 남편이 그리하려고 나선다면 질겁해서 못하게 말릴 테지만 영주는 약이 오르는 판이라 그렇게 앙알거리고 있는 것이다. 글쎄 그렇게 해야 할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게 공부한 죄라니까. 그러면 눈을 질끈 감고 되어가는 대로 한 세상 살든지 그렇게라도 했으면 차라리 좋게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에 만족해서. 그러니 글쎄 어쩔 셈이요. 영주는 보풀증이 났다. 남편과 말을 하고 있노라면 칼로 물을 치는 것 같아서 해먹기만 하지 시원한 꼴은 볼 수가 없다. 나도 모르지. 좌우간 내일이란 건 없으니까. 참말 큰일 났소. 영주는 탄식하듯 혼잣말같이 중얼거린다. 큰일이야 웬통 세상이 큰일인걸. 아까 문간방 색시도 그럽디다만 올해 병자년이라고 난리가 난답디다. 차라리 난리라도 났으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야. 흥, 난리가 난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제법 괜찮을 줄 아우? 못해도 좋으니 제발 좀. 범수는 문득 여러 날 신문을 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궁금했다. 최근 것으로 불란서에서 인민전선파가 내각을 조직했다는 것을 보고는 벌써 반달이나 신문을 얻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범수에게는 불란서의 인민전선파 내각에 그 뒤에 오는 것이 절대의 흥미였었다. 그는 문 안에라도 들어갈까 하고 구중중한 벽에다가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단벌짜리 다 낡은 여름 양복을 바라보았다.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허우.
영주는 풀죽은 대답을 한다.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재펴 오구려. 그것마저 재피고 어떡헐라고 그러우? 그리 기나게 양복 입고 출입을 할 일은 무엇 있나?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버리면 일것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천하 없어도 그런 건 안 잡혀요. 거참 괴사스런 성미도 다 보겠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아니했다. 정말 큰일 났소.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려도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다. 범수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를 댄다고 하고 또 그의 악지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충이가 될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첨고해가며 산술이니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를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도 도무지 시원찮고 미덥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시어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글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리우? 낸들 희망을 따로 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래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되어 잘 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하고 꼭 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막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시나 봤지. 잘 될 게 어디 있더람.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번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무어가 실증이란 말이오? 그거 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지. 그런데 시방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각공 공부를 해가지고 잘들 살아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인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들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할게 들어보려우? 듣기 싫어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 톡 쏘아버렸다. 아따 그러지 말고 들어보아요.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놈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수? 말해요. 그래 척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지갑을 사잖수?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쎄 하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려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어째서? 지갑을 쓸 데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을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소? 난 모를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괜찮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모다 헛개비야. 그렇지만 여보, 사람이 세상에 나서 빌어먹고 살기는 일반 아니오? 그런데 하필 부모 된 사람이 앉아서 고되고 거센 일을 하고 남한테 하시받는 노동자로 자식을 만들 거야 무엇 있소? 빌어먹는 게 첫째 문제라나? 누가? 새 세상에서 쓸 인간을 만든다는 거지.
운깜빵 사람이나 또 뜰 아랫방 목수나 다 별 수 없습디다. 그래도 나보다는 월등 나아요. 그러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따로 가르치면 다 제절로 눈이 떠져요. 나는 못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일부터 사립학교라도 보낼 테니 그리 알아요. 영주는 필경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그러나 범수는 코로 웃고 맞서지도 아니한다. 3. 비는 필경 오지 아니하고 어설픈 구름대가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난다.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는 가끔가다 파란 하늘이 조각조각 내어다 보인다. 영주는 손질한 빨래를 마당의 줄에다 척척 걸쳐 널고 도로 마루에 올라와 앉으면서 비는 또 멀리 달아난 걸 하다가 문득 남편이 하고 있는 짓을 보고 물끄러미 바라다 본다. 범수는 배를 깔고 엎드려 재떨이에서 꽁초를 골라내어 정성스럽게 까고 있었다. 꽁초래야 대빨뿌리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피우고는 뿜어버린 것이라 깜찍스럽게 잘다. 그래서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대로 의사가 주는 극약적 분량 같았다. 그래도 그는 겨우 어떻게 한 대 분량을 장만해 가지고는 오려놓은 신문지 쪽에 말기 시작했다. 장이 어설픈 공정을 거쳐 그는 마지막 작업으로 침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만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찾다가 자기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고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희죽이 웃는다. 아유 궁상이야. 영주는 혀를 찬다. 그는 담배를 탁 채워서 싹싹 비벼버리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왜? 무어가 궁상이야? 나는 좋구만. 나 같으면 저런 아신 담배는 안 먹어. 그랬으면 싸우자고 덤비겠네. 잔말 작작 해두고 성냥이나 찾아와. 사람이 궁했으면 그저 궁했지 어쩌면 이 모양이 되어가오. 점점. 영주는 독사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과는 딴판으로 말소리는 힘이 없이 풀죽었다. 전 같으면 남편이 그저 꺼리낌 없이 담배 좀 사와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다 탓빠진 꽁초를 주워 모아 신문지에 말아먹고 있게끔 소심해진 그 심정이 밉살머리스러우면서도 한편 측은한 생각이 가슴에 찔리는 것이다. 전이라고 해도 그다지 넉넉하게야 지냈을까마는 그래도 범수 자기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벌이를 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판에 당해서도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궁상을 피우거나 소심하거나 하지는 아니했다. 사람이 퍽 침울은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과 행동이 유리된 자기 생활을 반성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데서 오는 온외 때문이었다. 그는 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퍽 뇌락하고 활달한 성품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술이나 얼큰이 취하든지 어찌해서 기분이 좋든지 할 때는 아내로 하여금 믿음직한 미소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할 만큼 콸콸하고 대담스러운 본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좀처럼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본다든가 궁상을 피운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범수는 그 기묘한 외양에 타기조차 기묘하게 타는 담배를 묻혀물고 엎드린 채 단꿀 빨듯이 쭉쭉 빨고 있다. 그게 그렇게 맛이 있소? 하고 영주가 핀잔을 주나 그는 딴 생각을 하느라고 대답도 아니하고 아내의 얼굴만 말끄러미 뜯어보고 있다. 영주는 침이 묻지 아니한 한편 쪽으로만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담배를 입술이나 대지 아니할까 조마조마 바라보다 못해서 담배 한 각 외상으로라도 갖다 달라오? 하고 묻는다. 그는 담배라도 10전짜리 피종을 외상이지만 사다 줄 생각인 것이다. 그까지 10전 더 빚을 지나마나 일반이다. 그보다는 그놈을 갖다 주면 남편이 시방 먹고 있는 그 어설픈 담배보다 몇 곱이나 맛이 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퍽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응, 한 각만 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영주의 얼굴만 그냥 보고 있다가 임자도 이제는 펑 늙었구려 하고 딴소리를 툭 내놓는다. 딴 점만 보고 있네. 누가 이렇게 늙혀놓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영주는 그만 신명이 풀려서 되레 암상이 나가지고 톡 쏘아버린다. 범수는 입대까지 아내의 지금 얼굴에 그전 얼굴을 상상해서 스크린에 이중 노출처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전에 복성스럽던 두 볼이며 해맑던 얼굴에 비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쌍꺼풀 찐 큰 눈뿐이다. 그러나 콧잔등으로 눈 아래로 기미가 까맣게 앉고 눈초리에는 주름살이 잡히고 볼은 홀쭉해져 앙상한 지금의 얼굴에는 어글어글하니 시원한 그의 눈도 도리어 부자연스러웠다. 27에 저만큼이면 건늙기는 했어. 아이도 둘밖에 안 낳았으면서. 범수는 그렇다고 그리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니오. 그야말로 본대로 중얼거린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 영주에게서는 그냥 무심히 들리고 말 수는 없었다. 그도 거울을 볼 때면 자기가 나이보다는 훨씬 건늙은 줄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남은 옛 윤곽에서 또 아직도 고운 눈에서 그래도 하는 위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던 터에 막상 남편의 입에서라도 아주 늙었다는 말이 나오고 보매 인제는 영영 늙었구나 싶어 심통이 버럭 상한 것이다. 그래서 번연히 죄도 없는 남편인 줄은 모르는 것도 아니나 제 성미를 못 이겨 애꿎은 보풀떨이를 하는 것이다. 또 히스테리가 일어날 모양이군. 개 주어도 안 먹는 것. 영주의 생각에는 오늘은 어쩐지 남편이 일부러 자기 속을 질러주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더욱 신경이 가스렸다. 10년 당신한테 매어 사느라고 이렇게 된 줄은 몰라요? 매어 살았나? 같이 살았지. 나를 살살 꼬신 건 누군데? 내한테 연애편지 답장한 건 누군데? 답장해달랬으니까 했지. 허허허, 계집은 귀해할 동물이지 이해할 인간은 아니란 말이 옳은 말이야. 범수는 오랜만에 너털 웃음을 쳤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 양복을 주섬주섬 걷어입는다. 넥타이도 변변한 게 있을 턱이 없고 모자는 소프트 그냥이다. 구두는 뒤축이 바싹 닿고 코가 벗겨진 검정이다. 양복도 거기 잘 얼리게 때가 묻고 고기작한 포라이다. 어디 가요? 영주는 악사를 풀지 못해서 내내 이렇게 기승을 피운다. 바가지 긁는 꼴 보기 싫어. 나가서 죽어버릴란다. 범수는 빈들빈들 웃으면서 마루전에 걸어앉아 구두를 신는다. 아이고 제발 좀 그래 주었으면. 그 대신 내가 죽었다고 시체 옆에 앉아서 울면 벌떡 일어나 따구를 붙일 테야. 영 걱정 말아요. 춤을 출 테니. 그래도 돈을 마련해 오면 입이 귀미까지 째지겄다. 흥, 돈? 돈이 눈이 멀어서? 아이들 울어도 잘 달래지 때려주지는 말어. 나는 혹시 늦을지 모르니. 500년 안 들어와도 기들리지 않어. 영주의 마지막 발악을 덜미로 들으면서 범수는 대문 밖으로 나섰다. 4. 종로 내거리의 땡땡 백화점 앞. 범수는 머리가 휘어지르르 해서 쓰러지겠는 것을 한 손으로 전신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굶었으면 그대로 드러누워 있지 십리나 넘는 길을 오늘처럼 걸어 들어와 돌아다니지는 아니했었다. 그런지라 이렇게 쓰러질 뻔하기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범수는 부질없이 이러고 나왔구나 싶어 후회가 났다. 그는 오늘 삶 말고 유달리 까슬거리는 아내와 마주붙어 앉아 옥신각신하기가 싫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그 자신도 분명히 의식지 못하는 막연한 기대가 잠겨 있었다. 도서관에 무료 열람실을 가서 궁금하던 신문도 뒤적거리고 그리고 길로 훨훨 돌아다녀 울적한 기분도 씻을 수 있다면 씻어버리고 한다고 하고 나오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미상불, 그는 불란서에서 분리물 수반으로 조직된 인민전선 내각의 그 뒷소시 가운데서도 파업단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은 10여일이나 신문을 보지 못한지라 퍽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도화동에서 들어와 총독부 도서관 앞을 지나면서도 그리로 들어가려고 아니했다. 몸이 대견한 탓이겠지만 마음이 내키지를 아니했던 것이다. 거리로 돌아다니며 울적한 기분을 발산시켜버린다는 것도 실상 남의 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것이다. 여러 끼를 굶어 뼈가 살에서 고스란히 쏟아져 버릴 듯이 피곤한 몸뚱이로 먼지와 더위에 숨이 질리는 아스팔트를 아무리 걸어 다녔자 푼더분한 남의 생활만이 눈에 띄어 더 우울은 할지언정 가슴이 시원스러울 리는 없는 것이다. 뇌수의 사치도 줄이지 아니한 때의 말이다. 그러하니 그는 오던 발길을 냉큼 돌이켜 집으로나 갈 이리로되 그러나 그는 마치 기사가 미리 방향을 틀어놓은 자동 인형처럼 덮어놓고 종로까지 오고 만 것이다.
오고 나니 대낮에 활동사진을 보고 나온 때같이 온통 허여멀끔하고 싱겁기만 하다. 아무것도 변화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저 줄인 자기 자신이 쓸데없이 번잡한 종로 내거리에 초라하니 놓여있을 따름이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늘 돈이, 쌀도 사야 할, 집세도 주어야 할, 옷도 해 입어야 할, 두고 살림에 쓰라고 아내에게 줄 그리할 돈이 좀 생겼으면 하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돈이 아쉬워서 생겼으면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생긴다든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성가시니까 접어놓고 껑충 뛰어 돈이 생기면 쓸 궁리에 골몰을 한다. 범수 자신더러 그의 가슴에 잠긴 막연한 기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서슴지 않고 정치적 변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절박한 것은 돈이 생겨지이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그것을 부정할지언정 그것은 꼼짝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경성역 앞에 우두커니 서서 오늘 그 시간까지 차표를 판 돈이 꽤 되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조선은행 앞을 지나면서는 어느 다른 은행의 행원인 듯 싶은 메초로만 양복쟁이가 불룩한 손가방을 안고 인력거를 타는 것을 보고 몇만 원 찾아가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참이나 서서 그 인력거 뒤를 바라다 보았다. 종각 뒤 동일은행 앞에서는 문 앞 돌층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10원짜리를 흘리고 가지는 아니했다. 종로 내거리를 가로질러 서북편 귀퉁이에 있는 금은상 앞으로 가느라고 가는데 이놈아! 소리가 들리며 삐그덕하더니 팬더가 앞 정강이를 지붕거리며 머물러 선다. 고개를 들어보니 운전수가 눈을 부라리며 두덜거리고 교통순사가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한다. 무렴에서 슬슬 달아나고 싶은 것을 그리하지도 못하고 순사 옆으로 가니까 꾸지람을 하다가는 세워놓고 교통정리를 하고 또 몇 마디 하다가는 제 볼일을 보고 난다. 김이 어쩌고 하는 소리에 비위가 버럭 상했으나 쇠다가는 더 창피하겠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버렸다. 한바탕 졸경을 치르고도 그는 먼저에 바라고 가던 서북편 귀퉁이의 금은상 앞으로 가서 진열창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제법 지나가는 길에 물건을 간색이나 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들여다보기는 하나 가슴은 두근거렸다. 82원인가 하는 금비녀 한 개가 유독 눈에 들었다. 잡히면 50원은 줄 듯 싶었다. 그러나 50원을 가지고 이것저것 쓸 때를 생각하니 모자랐다. 값이 비슷한 놈으로 가락지를 하나만 더 이렇게 투정을 하다가 문득 기왕 도적질을 하는 바이면 그까짓 것 100원 하고 돌아서 버렸다. 그는 비로소 도적질이라는 생각에 연달아 내가 도적질을 하려고까지 하다니 하고 얼굴이 화텄 달아올랐다. 치사스럽다. 이렇게 거진 입 밖으로 말이 흘러져 나올 만큼 중얼거리고 그것을 떠나려다가 지남철에 끌리는 쇠끝처럼 뒤를 돌아본다. 돌아다보는 눈에 다시 아까 그 금비녀와 금가락지가 어른거리자 그는 그대로 금은상으로 들어섰다. 어서 옵쇼. 젊은 점원이 진열장 넘어서 직업적으로 인사는 하나 이 초라한 손님의 몸맵시를 엿살펴본다. 저기 진열장에 있는 금비녀 좀 보여주시오. 범수는 떨리는 가슴을 겨우 누르고 말을 했다. 네? 어느 겁쇼? 하고 점원은 진열장의 유리문을 열면서 내어다본다. 바로 그 82원 정가 붙은 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러고 가락지도 여러 가지로. 점원은 비녀를 여러 개 가로 꽂아놓은 곽과 가락지를 끼워놓은 곽을 집어다가 범수 앞에 내놓는다. 이게 몇 돈중이지요?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가락에 놓고 촐싹거려 보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2개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촐싹거려 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답북 긴장이 되어 점원이 닷돈 2푼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들이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에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저번에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쌍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마한 금비녀 한 개를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만 이만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 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아니, 도적질을 하는 것이 나쁘고 악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럽다, 치사스럽다. 이 해석이 자기 자신의 비위에 맞았다. 그래, 그는 싱그레니 혼자 웃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뺏기지 않은 놈은 도적질할 권리도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결에 구름은 흩어져 서편 하늘가로 몰려가고 불볕이 쨍쨍 내리쬐다. 범수는 팔을 짚어 쓰러지려는 몸뚱이를 지탱했던 전신주 옆을 떠났다. 새까만 거지 아이놈이 조그맣게 두 손을 내밀면서 나리 나 동전 한 푼만 한다. 범수는 어이가 없어서 발을 멈추고 멀거니 거지 아이를 쳐다보노라니까 그놈이 마치 자기의 큰아들 종석이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으니까 거지아이는 되레 두릿두릿한다. 부모 없니? 없어요. 더 물어볼 말이 없다. 돈 시방 없다. 이담해 주마. 한 푼만 줍쇼. 거지아이놈은 범수가 상냥하게 말을 하니까 어리광하듯 떼를 쓰고 달라붙는다. 너 배고프니? 네, 어제 아침도 못 먹었어요. 거 배고프겠구나. 그러니까 한 푼만 주세요. 여기 사전 있으니까 호떡 하나 사 먹게요. 거지아이는 딸랑하고 노랑돈 너 푼을 손바닥에서 채워 보인다. 범수는 내가 나보담 낫다고 하려다가 빙그레 웃고 말고 시방 한 푼도 없다 하고 화신 정문 쪽으로 들어섰다. 마침 뒤에서 쑥 들어서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훅 내뿜는 서슬에 향긋한 담뱃내가 뼛속까지 스미는 것 같아 범수는 무심코 돌아보았다. 양복 입은 젊은 사람이 반도 못한 담배 토막을 내버리면서 들어서서 엘리베이터 앞을 가고 있다. 담배는 경사진 시멘트 바닥에서 떼구르 굴러 길바닥에서 그대로 솔솔 타고 있다. 오고 가는 발들이 위태위태하게 그것을 밟으려고 한다. 얼핏 허리를 굽혀 짚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차마 그 옆을 떠나지 못하는데 지게진 품팔이꾼이 성큼 집어 그대로 입에다 물고 가버린다. 범수는 3층으로 향해 올라가면서도 속으로 만나면 말을 낼까 말까 하고 망설였다. 중학때에 퍽 가까이 지냈던 동창생 하나가 서울서 전문학교를 마치고 벌써 3, 4년 전부터 이 화신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S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무슨 주임이 되었다는 소식을 범수는 들었었다. 돈을 취해달라고 하자면 일부러 찾아온 것 같이 해야 하겠는데 그랬다가는 눈치가 달라 돈 말을 내지 못하게 되면 친한 사이라도 쑥스럽겠고 그렇다고 문득 만난 것처럼 만나서는 아예 돈 말을 내려도 낼 수가 없을 것이고 해서 범수는 S가 있는 데를 어름어름 하다가 S의 눈에 띄고 말았다. S의 첫 번째 인사는 왜 이렇게 신색이 못 되었냐는 것이다. 굶어서 그렇다고는 못하더라도 그저 고생살이를 하느라니 그렇지 하고쯤 대답했겠으나 범수는 쓰게 웃으면서 신병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S는 더욱 헤어묻는 것이다. 무슨 병인데? 체증. 체증이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 범수는 미상불 위장병
못 먹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속으로 웃었다. 그래 요새 지내는 형편 거기 저기 그만두고 아직 아무데도 S는 고개를 흔들어 묻는다. 그냥 번둥번둥 놀고 있지. 그럼 지내기도 곤란할걸. 어서 무얼 좀 붙들든지 해야지. 범수가 웬만하면 S의 이 말끝을 받아서 양식이 없어 그런다든지 무엇에 급히 쓸 일이 있어 그런다든지 하고 돈을 암만만 돌려달라고 말을 내놓았겠지만 그는 그 반대로 뭐 그럭저럭 살아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씻어 넘겨버린다. 그러고는 말줄이 끊이니까 되레 애쓰더러 그래 자네는 요새 어떤가 하고 묻는다. 나? 아이고 말도 말게. 일은 고되고 얻어먹는 건 칙살스럽게 적고 어서 이 노릇 작파하고 무엇이든지 내 영업으로 장사라도 시작해야지. 허쳤나 죽겠네. 월급이라도 받는다는 게 다 다리 적자야. 2, 30원씩은 항용 밑져 들어가니 그 노릇을 누가 해먹겠나.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매 범수로서는 영영 돈 취해달라는 말은 낼 수가 없고 만다. 나중 갈릴 때에 S는 범수더러 시방 그의 생리상태를 알 길이 없는지라 산방 같은 데라도 가서 몸조섭을 잘 해야지 그대로 두어서는 못 쓴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범수는 S를 작별하고 무엇에 빨리듯이 4층 식당으로 올라갔다. 4층 층계를 다 올라서면서 신형의 동그란 선풍기에서 나오는 선풍기에 더위를 들이대느라고 섰노라니까 등 뒤에서 누가 어깨를 턱 짚으며 서슴지 않는 큰 소리로 긴상 웬일이슈 하고 옆으로 다가선다. 범수는 깜짝 놀랄 뻔하다가 돌아보고 그가 피인 것을 알았다. 전에 서울서 중학 때도 알았지만 동경서 대학을 1년만 같이 다녔고 술동무로 친해진 사람이다. 범수가 동경서 나오니까 피는 대학을 1년만 졸업하고 먼저 나와 종로판에 행세꾼이 되어 있었다. 긴상이니 박상이니 하는 말투를 보면 장사패가 된 것 같으나 그는 장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아니했다. 그는 장사를 할 사람도 아니요 또 할 줄도 모르는 귀골 서방님이다. 남북촌 백화점의 식당과 찻집과 빌리어드집과 바와 요리집의 5개 각의 선 위로 뱅뱅 도는 종로 활량 가운데 한 사람이다. 범수도 언제든지 종로에 오면 한 번 이상은 기어코 이 피와 그 일행을 만나곤 했던 것이다. 아 나는 누구라고. 범수는 언제 보나 근심기 없고 명랑해 보이는 피의 기분에 끌려 같이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래 얼마나 더우시오. 나야 뭐 이렇게 야윈 사람이 더우를 타우. 피씨야말로 얼마나 부대끼시오. 어디다 내놓아도 늠름하니 호장부로 생긴 피를 그리고 좋은 체격과 풍족한 생활에서 오는 근심기 없이 언제나 유쾌해 보이는 그의 언동을 절절히 부러워하며 범수는 윤기 있는 그의 얼굴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아, 참 그러니 말이지. 참 더워 죽겠소. 벌걸 벗고 다니랬으면 좋겠어. 하하하. 피는 근처가 요란하게 큰 소리로 웃는다. 그런데 무슨 볼일 계시오? 긴상 가서 점심나 자십시다. 이 말에 범수는 어금니로 신침이 스미고 와락 시장기가 들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괜히 천덕스러운 것 같아 얼핏 나서지를 못한다. 뭐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서 자시오. 아니야 같이 가서 자십시다. 볼일 계시오? 응 아니 뭐 볼일은 없지만 나는 조반을 늦게 먹어서. 원참 이게 어느 때라고 4시 반인데 자 갑시다. 피는 범수의 팔을 잡아 끈다. 진열창을 들여다보다가 조선 런치인지 하는 것을 먹기로 하고 피가 레지 앞에 가서 식권을 사는데 바른편 포켓에 손을 푹 집어넣었다가 아무렇게나 꺼내는 것이 커다란 100원짜리가 2장, 10원짜리가 여러 장이다. 그 밖에도 더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다. 가부를 좀 했지요. 피는 10원짜리 하나를 내놓고 식권을 사면서 범수를 돌아다보고 웃는다. 심심해서 장난삼아 해봤지요. 하하. 그랬더니 오늘 300원 도망갔어. 하하하. 그래도 재미는 있어. 너무 크게 웃고 크게 짓거리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저마다 피를 한 번씩 돌아다보고 간다. 하루에 100원을 써도 200원을 써도 장난삼아 주식을 해서 300원이 도망갔어도 돈은 아깝지 아니하고
재미만 있다는 이 피를 바라볼 때 범수는 그냥 몸부림을 치고 싶게 안타까웠다. 식당으로 들어가 잠깐 앉더니 피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 걸상 위에 놓아두고는 변소에 간다고 도로 나갔다. 마침 바른편 돈 들어있는 포켓이 위로 가서 있다. 범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속에 돈이 시글시글할 그 포켓을 바라다 보았다. 아까 금은 상점에서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 그는 진드기 가슴을 가라앉혀가지고 좌우 옆을 둘러보았다. 전체로 손님이 드물고 범수네가 자리 잡은 식탁 근처에는 아무도 앉지 아니했다. 고개를 들고 보아도 누구 하나 범수를 보는 사람은 없다. 기회는 절대로 좋다. 100원짜리는 없어지면 바로 자리가 날 테니 못 쓴다지만 10원짜리 한두 장은 없어진데도 함부로 넣기 때문에 어디가 빠진 줄 그저 심상히 여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범수는 걸상을 다가놓는 채 하며 살며시 손을 뻗쳐보았다. 그러나 바르르 떨리는 손은 조금 나오다가는 무엇에 꼭 미끄러지어 맨 듯이 더 뻗쳐지지를 아니했다. 그러면서 도적놈의 권리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단행을 아니한 것이 섭섭도 하나 어쩐지 가슴이 홀가분해서 걸상을 도로 물려놓고 앉아노라니까 피가 터덜거리고 돌아와 앉으며 아참 긴상 어대 편찮으슈? 신색이 아주 못됐어. 하고 속도 모르고 걱정을 해준다. 피가 돌아와 자리에 앉고 그리하여 기회가 가고 없으며 범수는 도적질도 할 수 없는 인종이라고 속으로 자기를 저주했다. 6. 범수는 본시 술을 못 먹는 편이 아니나 담뿍 시장했던 판에 날맥주를 한 쪽기나 들이켜 그 위에다가 더운 밥을 먹어 해놓아서 술에 취하고 밥에 취하고 했다. 더구나 시장한 판에 정신없이 퍼먹은 밥이 술에 뒤섞여 배가 불러오매 그것은 배부른 안심이나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고픈 때보다 더한 고통을 주었다. 이런 경험은 범수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영락없이 있을 줄을 미리 알기는 하면서 닭들이는 판에 먹지 아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라도 자고 싶게 몸이 사계가 풀린 것을 억지로 끌려 화신을 나서니까 얼큰해진 피는 또다시 바로 가자고 우겨댄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3번 만나면 2번씩은 을의 술집으로 끌려가서 이 돈량이 나 있는 놀이꾼의 술을 얻어먹어 오던 터이다. 그럴 때마다 병정이라는 치사한 생각이 들어 범수는 앞뒤가 엿살펴졌는데 차차 이러다가는 영영 피의 병정이라는 호를 타고 말겠구나 하기는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슬며시 따라섰다. 그것이 실상 속은 아무렇게라도 술이나 취하고 엄벙덤벙해서 우울한 것을 잊어버리자는 것이나 그는 그러한 자기의 실속을 속여 피가 굳이 잡아 끄니까 피가 적어도 나만은 병정으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오 일종의 존경하는 뜻으로 그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옹색스러운 위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버커스라는 이 바는 요새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범수는 처음이다. 그러나 종로 뒷골목에 흔히 있는 다른 바와 역시 다를 것이 없는 곳이다. 그다지 교태도 없는 바텐더가 있고 갑허란 도배지를 희미한 전등으로 윤내고 군색한 걸상이 있고 혈색 좋지 못한 여자들이 제가끔 여왕인 채 하고 있고 이 떼갈련들 다 어디 두고 2마리뿐이냐? 피는 들어서면서 첫 인사가 이것이다. 멀건 대낮에 손님이 있을 턱이 없다. 차를 마시는 한 패가 구석자리에서 여자 둘을 다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저 악한이 또 어디서 대낮에 얼어가지고 저래? 맨다리에 원피스에 싱글에 얼굴 갸름한 여자가 말과는 반대로 해죽해죽 웃으며 피에게 달라붙듯이 어깨를 비빈다. 덥다 이년아 비켜라. 내 이름이 인연인가? 깍쟁이. 먼저 여자는 짐짓 셀룩에서 저편으로 가고 거기 있던 초선옷 입은 얼굴 동글고 계집애같이 생긴 여자가 갈아든다. 피상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안 오슈? 너희 보기 싫어서 안 왔다. 자 거기 앉아라. 너 이 어른 처음 뵙지? 글쎄 너 시집가고 싶으면 내 소개해주련? 참 훌륭하신 어른이다.
아이고 그러면 나 같은 것이 어떡해. 이 땡알년들아 저런 어른하고 연애만 해봐라. 대번 코가 우뚝해지지. 범수는 듣다 못해서 원 실없는 소리 하고 웃어버렸다. 열모로 뜯어보아야 지금 자기의 몸차림새며 몸태가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게 생겼는데 피가 자꾸만 그러는 것이 호의로 해석하자면 계집을 조롱하는 것이라겠지만 어떻게 보면 범수를 놀리는 것도 같아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다. 그래 간단하게 차나 마시고 일어서자고 하고도 싶었으나 벌써 청한 맥주가 들어오고 여자 하나도 마저 이 편자리로 와서 시중을 든다. 자리가 그렇게 벌어진다고 범수가 먼저라도 일어서자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용단까지는 나지 아니하고 모처럼 당한 이 유흥이 또한 자력을 부려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술이 양에 넘치게 지나갔을 때도 범수는 몸만 피곤했지 취하지는 아니했다. 도리어 정신이 더 드는 것 같아 도연한 가운데 다시금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돈푼이나 쓰는 친구에게 이렇게 병정을 서듯이 끌려다니며 술을 얻어먹는 것을 아까 금은상점 앞에서나 또 화신식당에서나 도적질을 하려던 자기보다 더 비루하고 치사스럽게 생각했다. 그것은 대부분이 술기운에서 생긴 객기요 또 그 자리에 놀이가 웬만큼 실증난 소치다. 피가 더 놀다가 친구나 몇 청해가지고 시외 어느 요리집으로 나가서 밤새껏 한바탕 놀자고 굳이 붙드는 것을 범수는 내내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하고 뻐거스를 나와 그 문 앞에서 피를 작별했다. 벌써 7시가 지나고 긴 여름해도 저윽이 기울었다. 취하고 지친 몸으로 십리길을 걸어나갈 일이 아득하여 범수는 몇 번이나 저편으로 가는 피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차마 그를 도로 불러내 돈말을 내지 못했다. 범수는 할 수 없이 남대문 편으로 향하여 찌는 햇볕을 쬐며 타박타박 굳은 시멘트길을 걸어간다. 이 더위를 겪으면서 그는 추위에 추워 고생하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마침 머리 위에서 하늘이 찢어질 듯이 프로펠러 소리가 쏟아지며 군용 비행기 3대가 소리와는 딴판으로 유유히 북쪽으로 떠가고 있다. 채,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연구, 비행기를 제작하는 노력이면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쓸 수가 없을까? 어느 편이 과학을 옳게 이용하는 편일꼬? 범수는 이렇게 두덜거리며 다시 한번 비행기를 올려다보고 혀를 찬다. 청파에서 무슨 문득 생각이나 N이라고 하는 자동차 서비스에 들렸다. 그는 역시 청파에서 철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이 N서비스 공장의 주임격인 최 씨와 만나 그의 큰아이 종석이를 두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범수의 욕심 같아서는 방면이야 무엇이 되었든 좀 더 규모가 크고 경영도 합리화한 대공장으로 보내고 싶었으나 그런 곳에는 반연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월급이나 일급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 그저 한 10년 하고 데리고 있어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직공만 만들어 달라고 그는 최 씨더러 부탁을 했었다. 최 씨는 그것은 장차 일이고 좌우간 주인과 상의해 보아서 가하타면 기별하겠다고 신어붙잖게는 대답했으나 벌써 한 달이 넘은지라 좌우간 어찌 되었나 싶어 둘러본 것이다. 최 씨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손수 일을 매만지고 있다가 범수를 보자 처음 만날 때와는 딴판으로 은근히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소개한 철공소의 그 친구와 만나 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며 더욱이 자제를 공장으로 보내려는 포부도 듣고 그 심경을 잘 이해하노라고 일종 존경하는 태도로 범수를 대해주었다. 범수도 그것이 싫지는 아니했다. 그런지라 점잖게 대할 이 사람을 이렇게 취기를 띠고 찾아 나온 것이 면구스러웠다. 진즉 제가 가서 기별을 해드리렸는데 이렇게 찾아오시게 해서 최 씨는 급사가 가져온 차를 범수에게 권하며 이렇게 요건을 꺼낸다. 범수는 일이 뜻대로 되었구나 짐작하고 흡족해서 뭐 천만에 저야 번들번들 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찾아와도 하고 겸사를 한다. 그 뒤 조용한 틈이 있길래 주인더러 이야기를 했지요. 친한 친구의 자제인데
무슨 생활이 궁해서 그런 것이 아니오. 남다른 포부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보다는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주인도 어린아이 하나쯤 더 둔다고 별일이 없을 테니 맘대로 하라고 승낙을 하더군요. 네, 참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원천만에 그러면 아주 제게 맡기십시오. 10년 위안하고 그저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에 관해서는 누구 부럽지 않을 기술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그러고 처음 한두 달은 그냥 공장 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다가 그 뒤에는 견습공으로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 주는 대로 제 점심값이라도 주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범수로도 애초부터 바라지도 아니하던 것이라 더욱 고마웠다. 그래 진심으로 치아를 한 후 내일 일찍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일어섰다. 그렇지만 나는 김 선생님 방침에 한 가지 찬성 못할 것이 있는데요. 최 씨가 작별차로 따라 나서며 하는 말이다. 그러실까요? 왜요? 머릿속에다가 학문만 쳐쟁여도 병신이지만 그 반대로 머리는 텅 빈 데다가 기술만 익혀 손끝 놀리는 재주만 지닌 것도 마찬가지로 병신이 아닙니까? 그야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 정도로부터 중등 정도까지의 상식은 제가 집에서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걸 못하면 야학이라도 보내고요. 최 씨는 비로소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한다. 그러시다면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유념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정성 들여 보아드리도록 되도록이면 시간 여유도 많이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이 손수 그렇게 상식 정도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그 토대에다가 전문 방면의 지식도 가르쳐서 머리와 손끝이 다 같이 능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퍽 유쾌해하며 멀리까지 따라 나와 작별을 한다. 나는 과학의 승리를 절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 방면의 일꾼이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웬만한 희생이 있더라도 양성해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인류가 땡땡땡땡 하기 전에 과학이 그것을 해결해 줄 줄 믿고 있습니다. 최 씨의 이 말에 범수는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았다. 범수가 지칭하는 땡땡의 중개자만은 아니오. 상당히 머리를 써서 세상 일을 관찰해 보려는 한 특수한 사람으로서의 최 씨를 본 때문이다. 혹 그럴런지도 모르지요. 그렇다고 와락 속을 줄 수도 없는지라 이렇게쯤 대꾸를 하고 그다음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려는 것이다. 혹 그럴런지도 모를 게 아니라 나는 아주 확신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서 가령 공기 중의 질소를 잡아다가 인공식량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아마 식량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다면 싸움은 없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더라도 그날까지는 싸울 것이지만 그렇게 된 뒤에도 달리 싸움은 있겠지요. 투쟁이 영영 없어진다면 인류에게는 로마의 말년이 오고 말 겁니다. 최 씨는 범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지 또는 알아는 듣고도 찬동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혼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웃어버린다. 7. 범수는 무거운 짐 하나를 벗어놓은 듯이 가슴이 홀가분해서 집을 향했다. 그러나 한 발 두 발 집에 가까워 오며 명일보다는 오늘의 양식이 아득해서 도로 침울해졌다. 언덕 비탈을 올라가노라니까 서편을 등진 일본 집들이 시원하게 문에다가 발을 쳐놓았고 문 앞에는 날아갈 듯이 육가타를 걸치고 아이들인 일본 아낙네들이 저녁 후에 이쑤시개를 문 채 집집이 나와서 서 있다. 초조 없이 안정된 생활에서 오는 침착과 단란을 좋게 엿볼 수가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그와 반대로 자기의 집구석은 시방 어떠할까 생각함에 마음은 급하면서 그러나 걸음은 내키지를 아니했다. 겨우 언덕바지를 넘어 다시 비탈을 내려가노라니 왼손 쪽 자기 집에서 아내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8. 낮에 범수가 나가고 나서 영주는 줄에 넣은 빨래를 만져보아 뿌득뿌득 말랐으면 그만 걷어다가 다림질이나 할까 하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나가 놀던 작은 아이 종태가 들어왔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비실비실 걸어 들어오면서 볼먹은 소리로 엄마 하는 것이 벌써 이짐을 부릴 눈치다. 오냐? 영주는 입으로만 대답을 하고 빨래를 주섬주섬 건노라니까 아이는 옆으로 와서 아랫도리를 안고 매달리며 엄마 하고 또 부른다. 결혼하던 해 봄에 큰아이 종석이를 낳아서 지금 10살, 임신은 그 전해의 연애 시절에 되었었다. 그 다음 3살 터울로 작은아이 종태를 낳고는 이내 포태를 못했다. 작은아이를 해산할 때에 자궁 후굴이 생긴 것을 치료도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이 지금 와서는 포태도 포태련이와 중증의 히스테리를 앓게 한 것이다. 영주는 아이가 작은아이도 작은아이련이와 큰아이 종석이는 남편 범수를 닮았고 작은아이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큰아이보다는 작은아이를 더 귀여워하고 그것이 어느 때는 남편이나 남의 눈에 띌 만큼 치우치기까지 했었다. 여자의 편성이라고도 하겠으나 거기에는 그의 히스테리증이 다분히 시키는 점이 많았다. 영주는 아이를 마루로 데리고 와서 땀이 까만 꾸정물이 되어 흐르는 얼굴과 목을 씻어주며 달랜다. 종태야, 응? 배고프지? 응, 배고파 엄마. 아이는 전에 더러 끼니를 굶고는 배고프다고 떼를 쓰다가 지천도 먹고 침하면 매도 맞고 해서 이제는 눈치가 올라 이짐은 부려도 제 입으로 먼저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는 아니한다. 배고파? 오냐 이제 아버지 돈 가져고 오시거든. 쌀 팔아다가 응? 고기도 사고 해서 밥 많이 해줄게. 응?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지 마라 종태야. 응. 아이는 대답만 하지 그래도 이짐은 풀리지 아니한다. 우리 종태 착하지? 그러고 언니는 어디 갔나? 저기 가게 앞에. 혼자? 아니 아이들하고. 그럼 어머니 다듬이 할 테니까 가서 언니하고 같이 놀아라. 멀리 가지 말고 종태야. 이렇게 살살 어르기는 하나 남편이 무슨 수로 다만 저녁 양식거리라도 구해가지고 돌아올까 싶지 아니해서 한심했다. 한편 속으로야 취직이 되었다든지 혹은 돈을 변통했다든지 해서 기쁜 낯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니 하기는 한다. 더구나 아까 다투다가 나가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입이 귀미까지 째지렸다 하고 한 말은 어쩐지 무슨 도리가 있을 법해서 한 소리같이 느긋이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돈이나 변통하려고 시장 간 것을 참아가며 더운데 허덕허덕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그러면서라도 마음먹은 대로 돈이나 구처되었으면 신이 나서 돌아오려니와 모두 허탕만 치고 말면 얼마나 더 시장하며 낙심이 되랴 싶어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하니만 못했다고 뉘우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종태가 막 도로 나가려고 하니까 큰아이 종석이가 시금벅은 뛰어들다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아니하고 대문간에서 갸웃이 들여다보더니 종태야 종태야 하고 기나게 불러낸다. 큰아이마저 배가 고파하고 시무룩했으면 그렇지 아니했으련만 그놈은 기운차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니 영주는 괜히 심정이 나서 종석아 하고 팩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어 뉘우치고 무슨 꾸지람이나 들을까 지레 겁이 나서 살금살금 들어서는 종석이를 보고 목소리 부드럽게 타이른다. 너는 배도 안 고프냐? 그렇게 사뭇 뛰어다니게. 종석이는 무렴했던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종태는 왜 그래? 같이 놀려고. 울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 네. 멀리 가지 말고. 네. 아우 형제가 나란히 서서 나가는 것을 보니 저것들이 배가 고프다 못해 집이라도 찾아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느니라 생각하니 영주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나 눈가가 싸하고 눈물이 돌았다. 그래 대문 기둥에 우두커니 기대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어떻게 좁쌀 때라도 마련할 도리가 없을까 늘 바느질을 가져오는 집에 가서 바느질 삭시라도 미리 좀 선대해달라고 혀짧은 소리를 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도 덜어는 행운이라는 것이 천신 들어오는 수가 있는 것인지 맞춤감으로 바느질거리가 들어왔다.
늘 바느질을 가져오는 아랫동리 싸전집의 젊은 아낙이 눈에 익은 알록달록한 보자기를 옆에 끼고 해주기 웃으며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영주는 꿈인가 싶게 기뻤다. 그래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깊이 내쉬고 살뜰한 손님을 웃는 낯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더우세요. 아이, 안녕하십시오. 참 비도 아니 오시고 웬 더웁니까? 처음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댁에는 애기랑 잘 놀아요? 네, 요새는 재주가 늘어서 따로따로를 한다고요. 허허허. 아이, 어쩌면. 콧등과 눈가로 주근깨가 다닥다닥 나고 뒤집히는 윗입술 밑으로 시뻘건 잇몸과 누렇게 들이박은 금리가 내다 보이고 하는 말하자면 추무리로 돼 또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근지도 모르나 늙게 상처한 싸전집 영감에 막지기로 들어와 없던 아들까지 낳아주어 호강이 발꿈치까지 흐르는 이 싸전댁에 대해서 영주는 깨름직한 생각이 억지로 접어놓고 행여 빛다른 눈치를 보일세라 끔찍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다. 그래 영감이 하루에도 12번 20번은 아해를 더 드나드신답니다. 사전댁은 자기 집같이 마루로 올라앉아 손수건에 싼 피종을 풀어놓고 피워물고는 영주가 맞장구를 쳐주는데 신이 나서 자랑을 쏟아놓는다. 항용 안짬작이나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바느질을 보내기도 하지만 심심이나 하고 하면 말동무를 찾아 자기가 이렇게 손수 가지고 와서는 놀 겸 다녀가곤 했었다. 훨씬 자기 집안 자랑을 늘어놓고 말머리가 막히자 이번에는 그래 댁의 아이들도 잘 하고 새삼스럽게 인사를 차린다. 영주는 그렇다고는 믿기는 하나 혹시 저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느질감이나 아니면 어찌하나 싶어 어서 펴놓고 속 시원하게 이리이리 해달라는 말이 나오기만 기다리는데 자꾸만 딴 수작이 벗어지니 여간만 속이 타지 아니한다. 네, 그저 노아맥이는 말새끼처럼. 바깥 어른께서는 아직도 노시고? 네, 아직. 거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어서 생활을 허서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허구한 날 참 못해 먹겠어요. 그러다 뿐이겠어요. 그것도 다 팔자소간이지요. 아, 허기야 오죽 훌륭하십니까. 밖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안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러고도 저고생이니 시방 세상이야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되더라고요. 영주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왜 공부한 게 잘못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실상 자기도 그런 말을 곧잘 하는 것이다. 거참 그런가 봐요. 인제는 공부를 투철히 해도 소용이 없나 봐요.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사전댁은 말세라는 말 끝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이어 아이 참 금년이 병자년이라고 난리가 난대지요? 하고 아까 문간방 색시만큼이나 긴하게 말을 한다. 글쎄들 그럽디다만 무슨 병자년이라고 난리가 나란 법이 있으라고요? 웬걸요 꼭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 백금값도 하고 손에 낀 국달한 백금 가락지를 뻗쳐 보인다. 퍽 올랐다는데요. 그의 손에는 가운데 손가락에 백금 가락지가 한 켤레 끼워 있고 또 무명지에는 새빨간 루비를 박은 금반지도 끼워 있다. 영주는 백금 같은 것은 폐물로 가져본 적이 없는지라 푸르죽죽하고 투퉁스런 백금 가락지는 신통치 아니하나 루비 박은 금반지는 벌써 몇 해 전에 전당국에서 떠내려간 자기 반지 비슷해서 유달리 치어다 보인다. 사전댁은 그러나 백금 반지를 설명을 해서 영주를 비로소 놀라게 한다. 이 가락지가 글쎄 7돈 중에 백금값이 84원, 공전 20원 해서 104원이 먹은 건데 시방은 백금 한 돈 중주에 26원이 간답디다 그려. 그러고도 이제 더 오른다는군요. 영주는 그 푸르죽죽하니 낫보다 좀 나아 보일까 말까 하는 가락지가 그렇게 값이 나갈 것인 줄은 몰랐다. 싸전댁이 말한 대로 치면 그것이 150원도 더해서 200원어치나 되는 것이다. 어쩌면. 영주는 무심코 손을 뻗어 싸전댁의 손에 끼워 있는 백금 반지를 다시 만져보며 탄식을 한다. 200원, 200원이면 돈 그것은 그리 하찮은 돈이라더라도 영주에게는 끔찍히 귀한 돈이다. 그런 것을 손가락에다가 끼워두고 놀려도 괜찮을
이 싸전댁이 가락지와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치어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글쎄 호호, 싸전댁은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말도 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웃어놓는다. 처음에 영감이 그리세요. 가락지만 백금으로 할 게 아니라 반지, 귀이게 그리고 이 혁대고리까지 다 백금으로 하자고. 싸전댁은 복판에 역시 루비를 박아 만든 혁대 장식을 내어 보인다. 그래도 나는 백금보다는 금이 보기가 좋길래 가락지만 백금으로 하고 이런 것은 우겨서 금으로 했지요. 아 그랬더니 이번에 백금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내 말대로 했으면 시방 그것들을 다 치면 400원은 남지 않았겠느냐고 그러시겠지요. 거참 그럴 줄 알았더라면 다른 거랑 좀 더 장만하실걸. 그러게 말이지요. 여편네들이 하는 것이라니 다 그래요. 그래 그건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락지나마 팔아다 주시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두래시는군요. 이제 40원은 갈 테니 그때 가서 팔아서 금으로 장만했다가 백금값이 뚝 떨어지거들랑 도로 백금으로 장만하자고. 남이 먹는 떡같이 입맛이 당기는 백금가락지 이야기가 겨우 끝이 난 뒤에 싸전댁은 비로소 가지고 온 보자기에 정신이 들어 아이 참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하고 옷감을 펴놓는다. 흰 생고사로 안팎을 마른 깨끼 적삼 한 감이다. 이게 좀 급한데 시방 될까요? 그거야 이 편에서 더 아쉬운 판이라 영주는 얼핏 되고 말고요 하고 옷감을 받아들었다. 저녁 때 출입을 좀 해야겠어요. 그럼 괴로우신 대로 시방 좀 박아주세요. 좀 있다가 안짬자기를 올려보내지요. 급하다면서 실컷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는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는 돌아갔다. 영주는 시장한 뱃속에 바람을 다뿍 집어삼킨 것 같이 아까와 달리 약삭바른 이 70전짜리 바느질을 하기가 괜히 심정이 났다. 이것을 가지고 늘 다니는 재봉틀 둔 집에 가서 1시간이나 그 이상 더 진땀을 뽑아가며 곱게 곱게 해놓으면 70전을 가지고 와 찾아가고 그 70전에서 재봉틀을 쓴 새로 15전을 주고 나면 나머지가 55전. 새끼 굶은 입에다 밥티 하나를 집어넣으니만도 못한 것. 이렇게 따져보며 생각하니 영주는 한심스러워 바느질감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러한 생각 끝에 연달아 그의 친정어머니가 얌전한 탓으로 바느질을 배워두었다는 것이 도리어 야속스럽기까지 했다. 9. 도적 맞을 것이 없지만 문간방 색시더러 집을 보아달라고 부탁해두고 바느질감을 가지고 나오다가 영주는 대문 앞에서 집 세준 주인과 쭈쩍 만났다. 사내가 오면 늘 영주가 나서서 대응을 하는지라 집세 조르기가 해먹었든지 여편네를 보내곤 하더니 오늘은 무슨 생각으로 사내가 온 것이다. 혹 지날길에 허실삼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눈치는 아니 보이고 짐짓 찾아온 것처럼 더운 인사, 가뭄 인사하던 끝에 좀 변통되셨나요? 하고 집세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아이고 저 아직 좀 못되었는데요. 영주는 집세는커녕 끼가 간데없는 터라 언제나 쓰지 아니한 빚을 졸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영영 못 내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판이라 곧 무슨 수가 생길 듯이 대담 많은 흠선이 해두는 것이다. 아 시골서 아직 안 오셨나요? 시골? 남편 범수 말인 듯한데 웬 시골인가 하다가 영주는 요전번 여편네가 왔을 때 마침 남편이 나가고 없는 것을 시골로 돈 변통하러 갔다고 둘러대던 일이 생각이 났다. 네, 아직 안 오셨어요. 거참 집주인은 입맛을 다시다가 언제쯤 오시나요? 하고 파서 묻는다. 글쎄요, 소식은 없지만 아마 쉬 오실 듯해요. 오시면 이번에 한꺼번에 해다 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처음 이사 올 때 석 달치를 미리 주고는 지금 6달이 되어 오되 한 달치도 내지 못했으니 석 달치가 밀린 셈이다. 그러나 범수내로는 행여 무슨 도리가 생겨 돈이 들어오더라도 밀린 석 달치를 주느니 그놈으로 딴 집을 세워둬갈 요량이었던 것이다. 졸리는 것도 소극적으로는 일종의 돈벌이야.
범수는 아내가 혼자서 졸리고는 그 화풀이를 하느라고 쫑알대면 번들거리면서 곧잘 하는 말이었다. 졸리다 못해 내게 되면 졸린 것이 허사가 되지만 영 안이 낸다면 졸린 값을 찾게 되니까 버젓하게 가난뱅이의 직업이요 따라서 수입이라는 것이다. 범수는 궁한 몇 해의 살림에 그러한 철학을 많이 터득했었다. 좌우간 이 금음은 냉기지 마서야 허겄습니다. 영 그러신다면 집을 비워주셔야겠구요. 집주인의 이 집을 비워달라는 말은 집세를 조르던 끝이면 을에 한 번씩 하는 소리라 처음과 달리 그다지 위협스럽게 들리지도 아니했다. 금음이 아니라 그 아내라도 되면 우리가 갖다 드리겠어요. 영주는 이렇게 한팔 늦추어 집주인을 배송시켜버렸다. 재봉틀을 빌려 쓰려고 하니 영주는 다시 심정이 상했다. 영주는 한 달이면 많은 때는 4, 5원, 적은 때도 2, 3원 푼수는 재봉틀세를 준다. 재봉틀을 둔 그 집에서도 월부로 산 것인데 그 월부를 거진 영주가 내는 세로 물어가는 줄을 영주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적이나 무엇하면 영주도 월부로 재봉틀을 한 채 들여놓고 세를 내는 정도로 월부를 치러갔으면 나중에 가서 재봉틀 하나는 떨어지려니 하고 남편 범수와 상의를 해보았으나 그는 시원찮게 여겨 코대답밖에는 아니했었다. 또 막상 들여오제도 계약금으로 2, 3원은 주어야 할 터, 보증인도 저편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워야 할 터 해서 난처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었었다. 그래 꿀침 넘어가듯 당기는 것을 못하고 번번이 약속받은 바느질 싸게서 재봉틀세까지 떼어주게 되니 본시 살림에 밝은 영주로는 그게 안타깝지 아니할 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재봉틀을 놓은 집에서는 영주가 생각하기에는 과분의 세를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러니 고맙게 여겨줘야 할 것을 어느 때는 되레 무슨 적선이나 하는 듯이 빚세는 눈치를 일수 보이곤 했었다. 그래저래 해서 아예 심사가 좋지 못한 판인데 아주머니라고 편의상 부르는 과부댁이 변덕을 부리느라고 영주가 보자기를 끼고 들어서는 것을 첫인사가 원 재봉틀이고 무엇이고 하도 함부로 써놓아서 하는 군울음이다. 자식도 없는 과부로 집은 방이 4개나 되는 것을 조각보우리듯 떼어 한 개씩 세를 놓고 자기는 혼자 홀몸으로 안방 하나만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아등바등 아니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터건만 요새 와서는 한술 더 떠 속세로 대fun변 돈놀이까지 하고 있는 40대시나 된 서울 토종이다. 과부로 오래 지내다가 인간으로서의 성적 구별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 나이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성미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변덕만 아니면 여느 때는 무척 싹싹한 마님이다. 영주는 그대로 획 돌아서서 나오고 싶은 것을 참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저편이 헤헤 하는지 속을 알고 있는지라 재봉틀 이야기는 쑥 잡아제치고 얼마나 더우냐는 등 신문은 보지도 못하고도 신문의 시골은 가물로 야단 법석이 났다는 등 한바탕 이야기를 떠벌려 놓았다. 과연 효과 여신이다. 정말이건 거짓말이건 이 과부댁에게는 이야기라면 새끼 밥을 2끼로 줄이고라도 홈파드 파는 성미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어찌하다가 영준의 어려운 살림살이로까지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바느질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처음 들어갈 때 셀쭉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과부댁은 금시 무엇 도와라도 줄 듯이 영주를 통정해서 말을 하고 그 때문에 영주는 슬며시 끌려 긴찮은 청을 내놓고 싶게까지 되었다. 청이라는 것은 재봉틀 한 대를 월부로 들여놓을 미천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주지 아니할 것도 같으나 또 어떻게 보면 들어줄 듯도 싶어 에라 믿져야 말밖에 더 믿지려고 영주는 마음을 되사려 먹고 이 말끝 저 말끝 여색이고 있는데 마침 적삼깃을 곱게 접어 솜씨나게 받고 있는 것을 과부댁이 일부러 다가와서 들여다보다가 원 저렇게 바느질 솜씨도 좋고 인물이랑 심덕이랑 얌전하니가 하고 혀를 끌끌 찬다. 그 끝을 영주는 냉큼 말을 받아 그런데 참 아주머니 하고 아주머니 소리에 가득 청을 부어 불렀다. 무슨 말인가 하고 과부댁은 무심히 영주를 바라본다. 나 아주머니한테 꼭 청 한 가지가 있어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이내 혼자 속에다가만 두고 지냈는데요. 말을 하면서 영주는 과부댁의 낯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폈다. 약차하면 거북스럽지 않은 딴말로 말을 돌려 창피를 보지 말려는 것이다. 응? 무언데? 과부댁은 영주의 속을 대강 못 알아는 차렸으나 짐짓 어리둥절해서 묻는다. 아, 돈 30원만 취해주세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을 영주는 억지로 끌어내버렸다. 과부댁은 돈? 하고 얼굴이 달라지더니 이어 내가 돈이 어디 있소 한다. 차마 바로 그 전까지 가지는 상냥한 태도를 싹 씻어버리지는 못하고 강행해서 좋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영주는 일이 글러진 줄을 알기는 하나 그러나 기왕 벌어진 추민이 그 다음 말을 다 아니할 수는 없었다. 없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 혹 한 30원 돌려주시면 다른 사람 일례도 12달에 나눠서 3원씩이고 갚아드리려고 그랬어요. 글쎄 돈은 30원씩이나 갑자기 무엇에 쓰려고 그래요? 네, 좀 기니 쓸 데가 있어서 재봉틀을 사놓는다고 바른 대로 말하면 될 것도 안 될 터라 영주는 그냥 기니 쓴다고만 대답했다. 글쎄 기니 쓴다니 돌려주었으면 생색도 나겠지만 내가 무슨 돈이 있소 하고 잡아떼다가 다시 한 가닥을 깔아놓는다. 개 있수 내 어디 한 군데 알아는 보리다마는 그 집에도 요새 돈이 없을 게야. 많으나 적으나 돈놀이하는 사람이면 을에 당장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다가는 이렇게 비스감이 깔아놓았다가 나중에 못 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인데 그런 내평을 모르는 영주는 그것이 정말인 줄만 알고 느긋이 기뻤다. 그래 꼭 써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 달에 3원씩 12달에 나누어 36원을 갚겠다고 낳지도 아니한 아기를 포대기 장만하듯 해놓은 뒤에 바느질을 마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남편 범수도 아이들도 아니 들어오고 싸전집 안짬자기만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부랴부랴 뜬 숯을 다리미에 일궈 싹 다려주고는 10전박이 7잎을 받았다. 여느 때 같으면 이따가 저녁에든지 내일 일감이 생겨 바느질을 하러 가는 길에 갖다 주어도 괜찮을 것이로되 영주는 과부떼끼게 근사를 물어야 할 판이라 그 길로 싸전에 들러 쌀과 좁쌀을 한 납대기씩 팔고 나머지에서 15전을 선자리에서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해두었다. 그렇게 하고도 나머지가 있어서 장작 한 단에 자반갈치 한 마리에 또 종태가 늘 노래 부르듯 하는 감자를 오저너치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좌우간 오늘은 살았구나 싶어 남편과 아이들이 까맣게 기다려졌다. 10. 저 아랫동리 전찻길 근처에서 골목쟁이로 늑수그레한 두부장수 하나가 두부 목판을 짊어지고 두부나 비지사오 외우며 들어선다. 갓 두부집에서 나오는 길인지 목판 밑으로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린다. 골목쟁이에서는 아이들이 한때 왁자지껄거리고 떠들며 몰려 나온다. 그 중에 종석이와 종태도 섞여 맨 뒤에 처져서 나오고 있다. 제길 아이들도 많기도 하다. 이러고도 자식 없어 서러하는 사람이 있으니 두부장사는 두부지게를 함부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밉던지 혼자 두덜거리며 조심조심 비껴서 늘 다니는 단골집 앞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가는 아이들의 뒤를 그냥 따라가려는 종태의 팔을 잡아당겨 골목 안에 처졌다. 목판 틈으로 물이 흐르는 두부를 생각하니 갑자기 배가 더 고파오고 꼭 그놈을 하나 먹고 싶었던 것이다. 전에 종석이는 집 근처 반찬가게에서 빵을 한 개 주인 몰래 집어먹은 일이 있었다. 처음 집으려고 할 때는 무서웠고 또 집어가지고 달아나서 먹으려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이 메기는 했지만 그놈이 여느 때 돈을 주고 사서 먹는 놈보다 더 맛있고 좋았었다. 그런 일을 생각하니 종석이는 지금 두부장수가 받쳐놓고 들어간 두부도 먹으면 더 배가 부르고 맛이 있을 것 같았다. 종태는 속도 모르고 가자 하고 조른다. 가만히 있어. 인제 좋은 거 줄게. 종석이는 두부 목판을 눈독 들여 바라보면서 동생을 달랜다. 좋은 거? 무어? 인제 보아. 난 배고프다. 얼핏 집에 가서 밥 먹자. 집에 가야 뭐 밥 있나. 어머니가 밥 달랜다고 야단이나 하지. 아니야. 아버지가 돈 가져온댔어. 아버지가 무얼 돈 가져와. 집에 가야 밥 아니 했어.
가만히 있어. 내 좋은 거 줄게. 마침 두부장사가 도로 나오더니 목판에 보자기를 걷고 서담스럽게 허연 두부 한 모를 집어 대접에 담아가지고 도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침이 꼴깍 넘어가고 종태는 형의 눈 가는 곳과 얼굴을 번갈아 보고만 있다. 눈치를 챈 것이다. 종석이는 그동안 가서 한몫 꺼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시무룩해졌다. 인제는 두부장사가 곧 나와서 짊어지고 가버릴 테니 소용없겠다고 그냥 갈까 하는데 두부장수는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대로 다음 집으로 들어간다. 종석이는 아우의 귀에 입을 대고 아무 소리도 말고 가만히 섰어. 응? 하고 살금살금 두부찌개 옆으로 가고 있다. 종태도 덩달아서 그 뒤를 가만가만 따라간다. 종석이는 두부찌개 옆으로 다 가더니 짧은 키를 발돋움해서 두부 목판에 매어 달리듯 해가지고는 겨우 두부 한 모를 집어내었다. 그는 돌아서서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훔친 두부를 반을 떼어 종태를 주고 한편으로 볼이 째지게 밀어넣는다. 종태를 재촉해서 도망가려 허덕허덕 하는데 등 뒤에서 내끼놈 자식들 하는 호통소리가 들렸다. 두부장수는 나오다가 그걸 본 것이다. 종석이는 아우의 팔목을 잡아 끌다가 쫓는 소리가 영 다급하니까 그냥 저 혼자 달아나고 종태는 두부 한쪽을 손에 쥔 채 겁결에 땅에가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운다. 그래 두부장수는 도적을 잡기에 큰 힘도 들지 아니했다. 두부장수가 외치고 떠들고 하는 바람에 집집에서 사람이 나오고 아이들이 모여들고 했다. 두부장수는 종태의 손목을 당시랗게 훑어잡고 도둑놈의 자식이니 오라질놈의 자식이니 걸찍하게 욕을 한바탕 퍼붓는다. 구경하는 아낙네 가운데 누구는 어린 것이 철모르고 그랬으니 놓아주라고 만류하나 두부장수는 듣지 아니하고 종태를 끌고 두부지개를 짊어지고 등 뒤에 구경꾼 아이들을 쭉 세우고 이렇게 행렬을 지어 윗동리로 향했다. 두부장수도 먼저 도망간 큰놈이 진범인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진범인을 놓친 바에야 아무나 그 자리에서 두부 한쪽을 가지고 있던 놈을 붙잡았으니 그놈한테 둘러 씌우면 그만인 것이다. 영주는 밥을 다 해놓고 밥에 찐 감자도 그릇에 담아놓고 남편과 아이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문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섞인 종태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뛰쳐나갔다. 종태는 어머니를 보자 두부장수에게 붙잡힌 팔목을 뿌리치고 달려와서 메어달려 새삼스럽게 운다. 혹시 싸웠나? 싸웠다면 웬 두부장수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당실하게 붙들고 왔을까? 영주는 잠시 당황해서 말을 못하다가 마침 지게를 받쳐놓고 다가서는 두부장수더러 웬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 애가 누구요? 두부장수는 장이 도도하게 되레 묻는다. 우리 아이요. 왜 그러오? 두부값 물어내시오. 두부값이라니? 그 애더러 물어보시오. 그러자 뒤따라온 아이가 하나 쏙 나서서 그 애가 그 어른 두부 훔쳐먹었대요 하고 똑똑이를 부린다. 엉? 영주는 무심결에 외쳤다. 단번에 앞이 아찔해졌다. 영주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치마폭에 숨듯이 메어달린 종태를 잡아 흔들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두부 훔쳐먹었냐? 아니야. 영주는 가슴이 쓱 내려가고 신이 났다. 이 애는 아니라는데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오. 괜히 남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도적에 얼을 씌울 양으로. 영주가 이렇게 나무라는 데는 두부장수도 좀 결리는 데가 있는지라 벌썩 쇠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을 이만큼이나 저질러 놓고 그대로 뒤통수를 긁다가는 되레 욕을 먹을 판이다. 그의 말만 제일이요. 내가 두부지개를 받쳐놓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웬 그 애보담 좀 큰 아이하고 두부를 꺼내서 먹고 있습디다. 저기 저 애들도 다 본 중이라오. 오라요. 나도 보았어요. 두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요 밑에서 버린걸요. 아까 그 똑똑이가 다시 내달아서 이렇게 그야말로 증인을 선다. 영주는 자신이 흔들려 종태를 굽어다 보며 내가 두부 먹었다면서? 하고 물어보았다. 쬐끔 먹었어. 먹었어? 내가 집어서? 아니. 그럼 언니가 집어주어서. 언니가? 영주는 깡충 뛰었다. 두부장수도 그 애들이 아우 형제인 줄은 몰랐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 기승이 펄펄하다. 거보시오. 내가 괜히 남의 자식을 괜히 그러다가 마른 벼락을 맞으려고 그랬겠소?
어여 두부값이나 내시오. 나도 가서 장사해야지. 영주는 성미를 누르고 침착했다. 그는 서둘지 아니하고 낫꽃을 고쳐 두부값이 얼마냐고 물었다. 면모를 집어먹은지 알 수 있소? 두모값만 내시오. 두부 몇 집었니? 영주는 종태더러 물어본다. 두부장수가 두모값이라고 하는데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모값만이라는데 비위가 거슬려 수를 옳게 알아가지고 당장 돈이야 치르든 못 치르든 따져주려는 것이다. 종태는 둘째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인다. 하나? 꼭 그렇지? 이해는 하나라는데 그리우? 기회가 좋으니 한마디라도 두부장수를 면박주고 싶어진 것이다. 누가 그의 말을 고지두루? 아니 두모값은 말고 열모값이라도 주기는 주겠소만 한 모 먹은 것하고 두 모 먹은 것하고는 다르잖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두모값을 주기는 줄 텐데 시방 바깥 어른이 출입하고 안 계시니 내일 아침에 한번 들르시오. 범수가 들어봤자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별 수 없겠지만 위선 당장은 그렇게 못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부장수는 당장 받아가지고 가고도 싶거니와 더욱이 바깥 어른이라는 말에 또 무슨 시비나 생길까 겁이 나서 당장만 내라고 조른다. 못한다거니 내라거니 하는 것을 다행히 아랫방에 목수가 들어오다가 보고 자기 아주머니에게 10전을 꺼내주어 두부장수를 돌려보냈다. 영주는 회초리를 대깨나 꺾어가지고 들어왔다. 종태는 회초리를 보더니 지레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운다. 그래 종석이 놈은 어디로 갔느냐? 몰라 도망갔어. 영주는 아이를 방으로 끌어 들어가서 활심 벗겨놓고 피가 흐르도록 잔체질을 했다. 그는 종태는 종석이가 두부를 훔쳐주니까 그저 철모르고 받아먹었으리라고 짐작은 하면서 그러나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것을 매로써 아이에게 푸는 것이다. 그런지라 만일 종석이도 같이 붙들려 왔었다면 종태는 그다지 맞지 아니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하니까 매질이 과한 줄 알고 문간방 색시와 또 아랫방에 묵순의 어머니가 들어와 매를 빼앗고 아이를 데려내가고 하며 말렸다. 영주는 말리는 대로 내맡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울면서 남편이 들어오면 실컷 말이나 해주고 죽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 오직 부모된 것들이 못났으면 자식이 도적질을 하랴. 도적질도 다른 도적질이 아니오 배가 고파 남의 두부 목판에서 두부 한 모를 훔쳐먹으랴 하는 부끄럼과 노염이 영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까지 나게 한 것이다. 훨씬 저녁때가 되어 종석이는 쫄래쫄래 들어왔다. 영주는 자식을 나무라고 때리기보다는 그때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했으나 종석이가 눈앞에 보이고 또 제가 그렇게 훔쳐서 놓고는 동생을 내버리고 도망을 간 소행머리가 미워서 일단 가라앉았던 분이 다시 치밀어 종태만 못지 아니하게 매질을 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아이의 등과 보이기짝에서 피가 흐르고 하는 차에 얼큰이 취한 범수가 돌아온 것이다. 영주는 매를 늦추고 나무람을 하는 판인데 남편이 대뜰로 올라서는 것을 보니 그대로 퍽 엎드려 헉헉 느끼며 울었다. 웬일이야? 범수는 대뜰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엎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들여 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을 서는 것이다. 범수는 마루로 피해 나오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고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란밤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올려보며 무슨 낯으로 자식을 나무래요? 다 애비애미 죄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놓으니 안 그럴까? 아니 글쎄 왜 그러는 거야. 굶은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뿐이게 새삼스럽게 일이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도 괜찮단 말이오. 도적질? 그렇다오.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었다가 들켰다오. 자 시원하오?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무엇라고 아이를 나무라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훔쳐보며 흥 이놈의 자식 승어부는 했구나 하고 두런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에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거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두고 보자. 내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서비스 공장으로 최 씨를 찾아갔다.